최대한 소문난 잔치집을 안 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쉽게 납득될 만한 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3개월 정도 기다려서 이제 한 수익이 7, 80% 정도. 네, 여신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긴 처음입니다. 또 이렇게 멀리 제주도에 계셔가지고 또 네, 부득이하게 이렇게 화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편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네, 저도 네. 편해요. 아무튼 뭐 집에서 촬영하시는 거 있으니까 그럴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자,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개인 투자자고요. 그다음에 36,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전에 제주로 이제 이주해서 내려와서 이제 개인 투자자 생활을 하면서 음. 이제 틈틈이 책도 쓰고 있는 네네. 여신욱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진욱 작가님이 제가 막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맞아요. 작가님 유튜브를 좀 보면서 네,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상미가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저도 약간 좀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무튼 뭐 그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또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책을 출간하셨는데 전반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네, 투자를 하셔가지고 36살에 이제 은퇴를 하셨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은퇴 당시에 그 한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산을 모아놓고 은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은퇴, 은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제가 내려올 무렵에 뭐 나는 다시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 뭐 그런 목적은 음,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네네, 이제 어, 그때 당시에 투자금으로는 한 4억 정도를 음, 만들어놨었고, 네네, 이걸로 1년 정도 제주살이, 흔히 얘기한 제주살이를 해보면서 아,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해보자라고 음,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였는데, 네네. 직장으로 안 돌아간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제주도가. 예, 어, 정말 이쪽, 네네, 예, 여기 라이프 스타일도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음, 진짜 좀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뭐 차곡차는 돈을 잘 모으는 스타일은 아니셨다고 들었어요. 네, 뭐 네네, 지금도 나쁜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네네. 원래는 진짜 흔히 얘기한 욜로족이었어요. 네, 어, 회사 다닐 때는 특히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제가 저를 위해서 쓰고 싶은 돈 펑펑 쓰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아, 결혼 무렵에 좀 정신을 차렸죠. 이게 아, 이 경제력이라는 게 네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꾸린 음,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좀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음, 그때부터 재테크나 뭐 이런 돈벌이 관련된 거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게 된 이듬해쯤에 한 네네. 32살쯤부터 주식 네네. 투자에 좀 본격적으로 관심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상 그 뭐 결혼을 하시고 그때까지는 뭔가 내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모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뭐 거의 모아놓은 자산은 없으셨겠네요. 별로 없었어요. 어, 주식 투자는 네네. 그 처음 계좌 개설했을 때 한 60만 원 정도로 아, 시작을 했었고, 이제 어,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네네.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놀기 위해서 썼던 돈을 다 이제 네. 주식 계좌로 최대한 많이 옮기는 음,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뭐 소비 습관이라든지 뭐 경제관 그런 부분도 확 바꾸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그럼에도 뭐 안 쓴다고 해서 모으는 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년 동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을 냈기 때문에 또 지금의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네. 연평균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수익률이 나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걸 저도 정확하게, 왜냐면 계속 불입이, 그러니까 입출금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네. 한 연평균으로 치면 한 20% 정도 되는 것 아, 20% 정도? 같아요. 예. 사실 뭐 개인 20% 투자자가, 정도, 예, 네네. 20%를 많이 넘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20% 전후일 것 같아요. 음, 사실 이게 말이 20%라고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자산이 계속해서 연마다 20% 늘어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뭐 개별 종목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도. 네. 그래서 참 어떤 스타일을 좀 투자 스타일을 추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네. 이게 제가 그 해마다 편차가 좀 심해요. 음, 제가 투자하는 성향 자체가, 네네. 저는 이제 특정 종목에 그 투자를 결정을 하면 최소 한 2, 3년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해마다 편차가 좀 있어요. 어떤 해, 그러니까 주로 음, 그 투자에 대한 성과가 이익 실현이 된 해에는 네네. 수익률이 좀 많이 높은 편이고, 그렇지 음, 않을 때는 좀 이제 그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좀 선호한 종목, 아니, 선호한 투자 방법 자체가 약간은 중기 이상을 보고 하는 편입니다. 중기라고 하면 한 기간을 한 어느 정도 볼까요? 최소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네. 맥시멈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맥시멈 3년. 예, 이게 사실 이게 뭐 중기, 장기, 단기라고 해도 이게 약간 상대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그죠, 주관적인 예, 그런 부분이라서 네, 어떤 분한테는 1개월이 또 중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최장 3년 정도. 그죠? 네, 그렇다면 최소한 몇 개월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약간 중장기. 아, 그렇다면 가치 투자를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이거는 약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제가 부동산 경매를 배워본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그때 경매 투자를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해도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듣고 실전을 음, 해보진 못했는데, 네네. 부동산 경매에서의 본질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세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경매라는 음, 물건의 특성상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을 사서 이제 그 원래 가격에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것들을 음, 막연하게 배웠었는데, 네네. 그게 주식 투자할 때도 좀 그 저한테 교훈으로 남아서 음, 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치투자연구소라고 하는 그 카페에 들어가서 거기서 먼저 투자를 했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좀 가치투자라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더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이런 주식은 피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최대한 소문난 잔치집을 안 가요. 음, 그래서 소외당할 때도 많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 네. 계좌를 방어해 주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뭐 특히 요즘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주식들부터 좀 더 낙폭이 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어떤 규칙이라고 하면은 52주 이내에 100% 이상 오른 주식은 이제 그 기업은 제가 공부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음. 포기를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뭐 메타버스라든지 작년 한때 되게 핫했던 그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이제 오르기 전에 잡지 않는 이상은 안 네, 쳐다본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뜨지 않은 주식,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미인주로 평가받고 있지 않은 그런 주식, 좀 나중에 미인주로 탐바꿈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집중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가치의 함정이라고 해서 네, 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싸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가치 투자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또 유형이 있겠지만은 이게 그 가치보다 그 가격이 많이 싸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분할 매수라든지. 근데 이게 문제는 계속해서 싸지는 거예요. 음, 이런 것들은 이제 가치의 함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하시고 수익을 내셨는지 내지는 뭐 자기만의 바닥을 잡는 기준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많이 당했죠. 제가 처음 들인 곳이 거기다 보니까 그런 네네. 이제 밸류 트랩 관련된 네. 함정을 정말 많이 빠졌었는데, 맞으면서 제가 배운 거라고 하면은, 어, 그런 진짜 매수 기회가 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간이 그렇게 네. 길진 않다는 거를 배웠어요. 특히 뭐, 음. 코로나 때도 그랬었지만은, 네. 거의 제가 지금 주식을 7년 차 하고 있는데,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그게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흔히 얘기하는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매해 있었고, 아, 매해 그쵸. 네네. 한두 번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시기도 있고, 개별 종목의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을 봐도 특히 더 많이 빠지는 구간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그냥 고퍼 주식들에 비해서는 이 저퍼 주식이 더 싸다. 그런 기준으로는 확실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개별 주식의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을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네. 네, 특히 뭐 우리나라의 어떤 좀 장치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PBR 쪽을 더 보는 편이고, 그래서 음. PBR 그
PBR 밴드상에서 바닥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PBR 밴드가 좀 통하는 종목군을 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PBR 밴드가 통하는 종목군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전반적으로 약간 시클리컬?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쪽을 좀 우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성향의 그 기업들도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좀 저는 더 쉽게 좀 현혹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아,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네,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PBR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뭐 그 기업의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네, 그 기업이 그 PBR 밴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밴드 뭐 하단에 근접을 했다든지 아니면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단기적인 충격에 의해서 밴드 네, 하단을 이탈을 했다든지 이제 네. 그럴 때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고 투자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원래는 그런 식으로 좀 처음에 틀을 잡았었고요. 네네. 좀 점점 발전하면서 좀 추가된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은,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지금보다는 실적이 더 개선이 되고 음, 어떤 다른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모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있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네, 이벤트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하신 그런 실적 네.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제일 중요하긴 한데, 네네. 그 실적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좀 쉽게 납득될 만한 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쉽게 납득될 만한 스토리. 예. 네. 이거는 제가 투자 사례, 작년 투자 그 사례 중에서 하나를 예시를 드리자고 하면은, 네네. 작년에 저는 이제 좀 제일 제 나름대로 이제 만족스럽게 수익을 올렸던, 수익률 자체가 제일 큰 건 아니었는데, 네네. 만족스럽게 수익을 냈던 게 대신증권이었어요. 아, 대신증권이요? 네, 네네. 대신증권 우선주를 투자를 했었는데, 어, 어, 제가 그 한 3년 정도 전에 대신증권 우선주를 투자를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투자 아이디어가 나인원 한남 그 아파트를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제 땅부터 사가지고 음, 거기에 이제 지어 올리고 나중에 분양까지 하는 그 PF 프로젝트죠. 그거를 하게 네네네. 됐는데 네.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바로 분양을 못 하게 되고 임대 후 음, 분양으로 전환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한 4년 이상 뒤로 미뤄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그래서 네네. 그때 한 배당 한 두어 번 받고 네. 끌어버렸었는데, 아,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본인이 실패한 종목을 다시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쳐다도 안 보죠, 저도 웬만해서. 네. 예,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 보고 있었는데, 음, 어느 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 분당에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그 분당 스터디를 했던 동료였던 분이 한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어, 그게 2020년 가을쯤이었어요. 네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연락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요번에 뉴스를 봤는데, 대신 그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면서 네. 대신증권에서 나인원 한남을 조기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음, 2021년 상반기에 이제 분양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뉴스가 떴다. 네. 예전에 네가 분석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모르는 뉴스였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봤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폐기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2021년 상반기라고 나와 있었고, 음, 그 제가 알게 된 시점은 2020년 이제 가을쯤이었고, 네네. 2020년 가을부터 이제 보초병 정도를 샀었죠. 아, 그리고 좀 그 흐름을 봤는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엄청 배당락도 항상 높죠. 네. 컸어요. 예. 아, 그래서 그 2021년 연초에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음,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네네. 그게 한 그 3개월 정도 기다려서 이제 한 수익이 7, 80% 정도 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네. 났네요. 근데 어, 그때 제가 배운 게 네. 그런 이벤트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투자 시개월 음, 자체는 줄일 수 있지만 네네. 실제로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는 수년 전이었잖아요. 그 아, 투자 자체가 완성되기까지는 정말 진짜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수익을 냈던 아니면은 손실을 확정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버리고 이렇게 안 본 게 아니라 꾸준히 내가 공부한 기업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네. 정기적으로 추적을 하는 그런 음, 것들도 꽤 중요하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많이 배웠어요. 이게 사실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확실히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이미 네, 분석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 또 궁금한 게 이게 전반적으로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에 투자를 하시는데 시장 상황 그러면 전혀 안 보세요? 네, 예를 전 들어서 전혀 안 뭐, 봐요. 전혀 안 봐요. 뭐 오미크론이 터져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네, 연준에서 근데 긴축을 한다 그래가지고 막 글로벌 시장이 지금 막 폭락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 그것도 어, 네, 경험해 보니까 이건 네, 뭐 개인적인 성향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런 대외적인 악재가 났을 때 네. 변하는 거는 제 기분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냥 개인 투자자로서 나의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네네. 그거를 제가 뭐 거시경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음, 거시경제에서 악재는 뭐 우리가 운이 나빠서 맞는 게 아니라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쓴다고 해서 내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 오히려 그런 최대한 안 뉴스를 보려고 하죠. 예, 들으면, 예, 그쵸, 뭐, 더 팔고 싶어하든지. 네, 사실 그 기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네,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대신증권 말씀하시면서 한 3개월 동안 한 7, 8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매도 타이밍? 이런 건 아, 어떻게 잡으세요? 그 타이밍이요. 네네. 그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사실 뭐 그 뒤로 네. 제가 판 이후로도 더 올랐었어요. 아, 그래서 뭐 네네. 그런 부분은 아쉽긴 한데 또 그런 것들을 항상 꼭지나 저점을 맞추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음, 한 2, 3년만 투자해 본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후회 없는 투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익절의 경우에는 일단은 투자 아이디어가 살아 있는지를 보고 음, 근데 투자 아이디어가 살아 있다는 거는 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보이냐 아니냐인 건데 음, 어, 보이면은 일단 더 홀딩을 하는 편이고, 네네. 왜냐면 제가 다시 그 한참 전에 샀을 때 그런 낮은 가격을 다시 살 수 있을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네. 되도록이면 홀딩을 하는 편이고, 네. 대신에 이제 익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확신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연평균 수익률보다는 높다. 그러면은, 음, 그럴 때는 일단은 미련 없이 이제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목표로 한 연평균 수익률은 한 20%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 어, 정도로 일단은 제가 이제 네네. 그 제 욕심을 제어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매도하실 때도 약간 분할 매도식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네, 매수는 한 진짜 1년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매도도 분할 매도를 하긴 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음, 며칠 사이에 매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가치 투자에 적용되는 부분이긴 한데, 정말 그, 실제로 나한테 수익률을 안겨주는 뭐 주식이 그런 기간은 한 10일 중에서 한 하루 정도? 뭐 네, 100일 중에서 한 8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좀 장기 투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방금 그럼 하시는 말씀이 매도할 때 그런 타이밍이 된다면 또 주가가 제 가치를 빠르게 또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게 또 5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뭐 대략적으로 연평균 20%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보다 더 났을 경우도 있을 거고 네, 분명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가치 투자자들이 사실 잘 못하는 게 손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뭐 아들이나 뭐 손자한테 물려준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네. 혹시 그렇다면은 그 손절 같은 경우에는 하셨나요? 어, 요즘은 좀 더 네. 손절에 대한 뭐랄까 경험적인 감이 온 것 같은데 예전에는 네네. 손절을 되게 못하는 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면 흔히 네. 가치 투자자들이 투자를 배울 때 네네. 손절의 유일한 조건은 투자 아이디어가 실패했을 그렇죠. 때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근데 투자 아이디어가 실패했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실현이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 논리가 필요하고 그 되게 속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네,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네네. 제가 그런 투자 아이디어의 실패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손절을 더 안 하는 편이었고요. 요즘은 이럴 때는 손절해야겠구나라는 거는 좀 더 예전보다는 잘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혹시 예를 들면은 이럴 때는 그냥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대신에 이럴 때는 내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으니 손절을 해야 된다. 혹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실패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윤리적인 스캔들이 났을 때, 그럴 네네. 때는 이게 수익을 주건 말건 간에 그냥 일단 뒤도 안 돌아보고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약간 좀 붉어지는 그런 좀 코스닥 시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등등. 네. 알겠습니다.